이건 말도 안 됩니다. 베이징 상무부 12층 회의실에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10명의 고위 관료들 앞에 거대한 스크린이 떠 있었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 60%. 트럼프가 중국 제품에 때린 관세였습니다. 이건 우리 경제를 죽이겠다는 겁니까? 장 부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중국산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기계류에 모두 60%의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수출품 가격이 1.6배로 뛴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다른 나라들의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25%, 유럽 20%, 그리고 한국 10%.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한국만? 우리는 60%인데 한국은 10%.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같은 제조업 국가인데 대체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날부터 중국의 한 관료가 그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진실은 중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누르시면 이 놀라운 반전의 기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리웨이입니다. 올해 42세, 중국 상무부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관료입니다. 베이징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국제통상을 공부했습니다. 제 일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자신 있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입니다. 14억 인구, 끝없는 공장들, 우리는 세계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2025년 그날 전까지는 말입니다. 10%라고요? 한국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10% 기본 관세만 적용받습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 아닙니까? WTO에 제소해야 합니다. 장 부장이 손을 들어 정리를 시켰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미국 측 설명을 들어봅시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핵심 공급망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핵심 공급망 파트너?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중국이 세계 최대 제조국인데 한국이 핵심이라고? 구체적으로 뭡니까? 무슨 핵심입니까?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 소재. 이런 분야에서 한국이 대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불가능? 우리도 다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나라인데. 하지만 장 부장이 저를 말렸습니다. 리웨이, 일단 조사부터 합시다. 왜 그런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궁금했습니다. 대체 한국이 뭘 가졌길래?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미국 정부 보고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을 검색한 끝에 찾아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만든 핵심 공급망 파트너 평가서였습니다.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2%를 생산한다. 72%?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겨우 두 개의 회사가 세계 시장의 72%를 만든다고?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란 무엇인가?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의 기억 장치다. 이것 없이는 어떤 전자제품도 작동하지 않는다. 다음 문장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AI 기술이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다. 구글의 데이터 센터, 아마존의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 모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칩으로 돌아간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조차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저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뭔지는 잘 몰랐지만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걸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것도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 적힌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 반면 중국은 저부가 가치 제조에 특화되어 있으며 베트남, 인도, 멕시코로 대체 가능하다. 대체 가능하다. 저는 그 문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공장이라고 자랑하던 그것이 이제는 약점이 됐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많이 만들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고 한국은 적게 만들지만 없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까?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크기만 크고 속은 빈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긴급회의 소집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뛰어갔습니다. 스크린에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G14 동맹 공식 출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G14가 뭡니까? 담당자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반도체 동맹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이 네 나라가 뭉쳤습니다. 지도에 붉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해 태평양을 건너 한국, 일본, 대만으로 이어지는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 밖에 중국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동그라미 바뀌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입니까? 젊은 관료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 네 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9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장 부장이 재촉했습니다. 이들의 목표가 중국을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단, 우리를 빼놓겠다는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단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만드는 장비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기계인데요.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유일하게 만듭니다. 미국이 이 회사에게 중국한테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자체 개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기계를 개발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갇혔다는 것을요. 첨단 기술의 문이 우리 코앞에서 닫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문을 지키는 사람 중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도 이 동맹에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이 핵심 멤버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없으면 이 동맹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점심도 거른 채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투자액만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4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한국 회사들이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지원하고 세금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중국 회사들은 화웨이는 미국 시장에서 쫓겨났습니다. GT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빠져나가고 있었고 한국은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하나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다가 커피를 쏟았습니다. 미국 IRA법 발효. IRA법이 뭔지 저는 급히 자료를 찾았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는 미국에서 세금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말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큰 배터리요. 저는 급히 우리 배터리 회사 자료를 찾았습니다. CATL, 세계 1위 배터리 회사, 시장 점유율 37%, BYD, 빠르게 성장 중, 시장 점유율 16%. 우리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끝났습니다. 중국산 배터리는 미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럼 누가 대신 공급합니까?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저는 첫 줄을 보고 멈췄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 미국 시장 점유율 91%, 91%.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한국 회사 딱 세 곳이 미국 전기차 배터리의 91%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100대가 달리면 그중 91대가 한국 배터리로 움직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세계 1위인데 담당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1위보다 믿을 수 있는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나라.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크지만 믿을 수 없고 한국은 작지만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 총 12개 공장 건설 중 총 투자액 430억 달러, 2027년까지 미국 전기차 배터리의 95%를 한국이 공급할 예정. 95%? 이건 시장 점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장 장악이었습니다. 이건 독점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에서는 다르게 말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시장을 개척하면 됩니다. 곧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요.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때 장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웨이,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무슨 무기입니까? 장 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저는 그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레어어스, 흔하지 않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땅속에서 나오는 특별한 광물들인데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차, 심지어 미사일을 만들 때도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의 80% 이상을 생산합니다. 이건 우리의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2010년에 우리가 일본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끊었습니다. 일본이 난리가 났었죠. 장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차례입니다. 한국의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 공장, 디스플레이 공장이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일주일 후 중국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 제한. 저는 그날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모두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칩 사고 뭐고 우리 히토류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한 방 먹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까지는 말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후속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한국 히토류 제재 효과 분석 실패. 실패? 저는 급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3개월 만에 우리 압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첫째, 한국은 도시광산이라는 걸 했습니다. 뭐냐고요? 버려진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히토류를 다시 빼내는 기술입니다. 재활용이죠. 그런데 한국이 이 기술을 이미 개발해 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히토류 재활용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급률을 45%까지 올렸습니다. 둘째, 한국은 미국, 호주, 캐나다와 손을 잡았습니다. 히토류 3자 공급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적극 도왔습니다. 호주의 히토류 광산 개발을 한국 회사가 투자하고 캐나다의 가공 시설을 한국 기술로 짓고 완전히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셋째, 베트남이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서 히토류 광산을 찾아냈습니다. 빠르게 개발했습니다. 이미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결론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매우 빠르고 효과적이었다. 오히려 중국 히토류 기업들이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떨어져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제재는 완전히 실패했으며 한국의 탈중국 속도만 빨라졌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역효과를 냈습니다. 한국은 우리한테 의존하던 것을 3개월 만에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뿌옇게 흐렸습니다. 언제나처럼요.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장 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히토류 카드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기회냐고요? 중동 시장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4기의 원전, 수백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중국 CGN이 입찰에 참여합니다. 경쟁자는 한국의 한수원입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또 한국이었습니다. 우리 가격이 얼마나 유리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보다 20% 저렴합니다. 20%나 쌉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라도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크면 이기기 힘들 겁니다. 장 부장도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딸 겁니다. 가격에서 이미 이겼으니까요.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나 비싼데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담당자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사우디 측 설명입니다. 첫째, 한국의 UAE 바라카 원전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바라카 원전? 저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2009년 한국이 UAE에서 따낸 프로젝트였습니다. 원전 사기를 짓는 거대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해냈습니다. 약속한 기간보다 빨리 완공했습니다. 예산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고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건설 속도입니다. 한국은 48개월 안에 완공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72개월이었습니다. 2년 차이였습니다. 셋째, 안전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우디는 한국 원전의 안전 기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는 우리 원전은 어떤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도 원전을 많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사 지연, 예산 초과, 품질 문제. 언론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사우디에게 한국을 선택하라고 권했습니다. 결국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더 싸게 불렀는데도 졌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 때문에요. 그리고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폴란드 원전, 한국 선택. 체코 원전,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 우리는 계속 가격을 낮췄지만 계속 졌습니다. 한 선배 관료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값싼 중국제는 안 통해요. 사람들은 검증된 한국제를 원합니다.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했으니까요. 세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싸게 만들고 빨리 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신뢰와 품질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그즈음 저는 한국의 무기 수출 뉴스를 봤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엄청난 양의 무기를 샀습니다. K9 자주포 672문, K 전차 980대, FA-50 전투기 48대. 총액이 14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폴란드가 원래 우리 무기도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PLG-5 자주포, VT-4 전차 가격도 한국보다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왜? 저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에스토니아를 통해 한국의 K9 자주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썼습니다. 러시아군을 상대로요. 결과가 좋았습니다. 정확했고 고장도 적었고 위력도 강했습니다. 폴란드가 그걸 봤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무기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격보다 성능을, 값보다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중국 무기는, 우리 무기는 실전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나라들이 썼지만 제대로 된 전쟁에서 검증된 적이 없었습니다. 폴란드는 도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를 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천궁 방공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HQ-9 방공 시스템을 제치고요. UAE, 이집트, 페루, 이라크,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를 사고 있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30억 달러였는데 5배 이상 뛰었습니다.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 기업 이름들을 적어봤습니다.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LI진엑스원. 이 회사들이 세계 무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기 수출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장 부장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대응할 방법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격을 더 낮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가격보다 신뢰를 원하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체면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요. 그때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완전히 가져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군대를 누가 지휘하느냐 하는 권한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미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게 왜 중요한지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미국의 허락 없이도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한미동맹은 유지되지만 주도권은 한국에 있게 됩니다. 저는 보고서를 더 읽었습니다. 한국군의 전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현무미사일 시리즈 사거리가 3,000km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베이징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K 전차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개발 중인데 성공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됩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약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보다 가난했고 우리보다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한국은 독자적 핵무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핵무장. 저는 그 단어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6개월 이내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6개월. 저는 그 기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마음먹으면 반년 만에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중국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핵을 가진 한국, 미국과 동맹인 한국, 첨단 기술을 가진 한국. 우리 코앞에 위협이 됩니다. 저는 상부의 특별보고서 작성을 지시받았습니다. 주제는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였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우며 보고서를 썼습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주한미군 완전 철수. 이 경우 한국은 독자 방위를 해야 합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본도 핵무장을 검토할 겁니다. 동북아시아가 핵무기 경쟁에 빠집니다. 중국에게 최악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부분 철수. 주한미군을 1만 명 수준으로 줄입니다. 이 경우도 한국이 불안을 느껴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현상 유지. 주한미군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게는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저는 보고서에 결론을 썼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더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동북아 전체의 전략 균형을 중국에게 불리하게 바꿀 것이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 저는 이 문장을 쓰면서 씁쓸했습니다.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주한미군이 실은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 마지막 장치였다는 것을요.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저는 부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장 부장과 왕 부부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왕 부부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리웨이, 이 보고서가 중앙에 올라갔네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장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너무 정확해서 불편한 거지. 중앙 지도부가 읽고 모두 침묵했다더군. 왕 부부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쓴 게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장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웨이,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는 한국을 어떻게 보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합니다. 크기로 싸우지 않고 기술로 싸웁니다. 그리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 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크지만 대체 가능합니다. 많이 만들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실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불편한 진실은요. 왕 부부장이 말했습니다. 리웨이,
자네 보고서는 기밀로 분류될 거야. 공개되지 않을 거고. 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읽을 거야.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모두 알고 있어. 장 부장이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지는 모르겠네.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유연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해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과 진실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특히 큰 나라일수록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관성이 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 출장은 아니었습니다. 개인 휴가를 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요. 9월 초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자동화됐고 짐 찾는데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베이징 공항과 비교했습니다. 우리 공항이 더 크지만 한국 공항이 더 편했습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느꼈습니다.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에 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봤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삼성 갤럭시가 많았고 아이폰도 있었습니다. 중국폰은 거의 안 보였습니다. 한때 샤오미와 화웨이가 한국 시장의 20%를 차지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제품이 더 좋아졌기 때문일 겁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처럼 막 크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질서가 있었습니다. 체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강남이라는 곳을 걸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명품 가게들, 카페들, 레스토랑들.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요. 저는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6,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35위안 정도. 베이징보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35,000달러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실감났습니다.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판교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리가 깨끗했고 건물들이 현대적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한 카페에 앉아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는 사람들, 화이트보드 앞에서 회의하는 팀들. 모두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이징의 중관촌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분위기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은 작았지만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낭비가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수원에 있는 삼성 디지털시티 근처를 갔습니다. 물론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봤습니다. 거대한 연구 단지였습니다. 수십 개의 건물들. 저는 안내판을 봤습니다. 반도체 연구소, 디스플레이 연구소, 배터리 연구소. 모든 첨단 기술이 여기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곳이 하루만 멈춘다면 전 세계 스마트폰 공급이 끊길 겁니다. AI 개발이 느려질 겁니다. 전기차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겁니다. 이 작은 나라의 이 하나의 기업 단지가 세계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변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깅하고 자전거 타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 건너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라는 70년 전에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중국보다 가난했습니다. 1인당 소득이 우리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진국이 됐습니다. 지칠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기술에서는 오히려 앞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 질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중국처럼 많이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기로 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되 세계 최고로, 배터리를 만들되 세계 최고로, 디스플레이를 만들되 세계 최고로 몇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1등이 됐습니다. 중국은 우리는 모든 걸 만들려고 했습니다. 넓게 펼쳤습니다.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고가 된 건 적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 동맹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파트너가 됐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 소재.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보호했습니다. 낮은 관세, 기술 협력, 안보 동맹. 중국은 우리는 미국에 도전했습니다. 경쟁자가 됐습니다. 위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견제했습니다. 높은 관세, 기술 제재, 공급망 배제.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강한 것과 현명한 것은 다르다는 것을요. 세 번째 선택, 속도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히토류 제재를 받자 3개월 만에 대응했습니다. 미국이 배터리 규제를 하자 즉시 공장을 지었습니다.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중국은 우리는 큽니다. 큰 배는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회의하고 보고하고 승인받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가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한국 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음료, 라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몇 개를 샀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전쟁기념관에 갔습니다. 한국 전쟁 역사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봤습니다. 중국군도 그 전쟁에 참전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걸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6.25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전쟁, 다른 이름. 저는 전쟁 이후 한국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코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1953년 휴전, 모든 게 파괴됐습니다. 1960년대 경제 개발 시작.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1970에 80년대 수출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민주화와 함께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2000년대 IT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2010년대 글로벌 혁신 리더가 됐습니다.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저는 전시물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기술로 치유했습니다. 분단의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바꿨습니다. 작은 영토를 세계 무대로 확장했습니다. 저는 중국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넓은 땅과 많은 사람을 가졌습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배울 게 있었습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역사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하느냐는 것.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부상과 중국이 배워야 할 것들. 저는 결론부터 썼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나라가 됐다. 기술로, 신뢰로, 속도로. 중국은 대체 가능한 나라로 남았다. 규모로, 가격으로, 양으로. 미국이 한국을 특별 대우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AI 혁명도, 전기차 전환도, 차세대 국방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도 명확하다. 중국 없어도 미국은 불편하지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그건 실제로 쓸 수 없는 카드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동북아 전체를 핵 경쟁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더더욱 원하지 않는다. 한국은 이것을 안다. 그래서 당당하다. 그래서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 저는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것은 무엇인가? 첫째,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다. 둘째, 빠른 실행력이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다. 중국이 가진 것은 무엇인가? 첫째, 거대한 규모다. 둘째, 저렴한 가격이다. 셋째, 많은 인구다. 하지만 세계는 변했다. 이제 규모보다 가치가 중요하다. 가격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한국은 이미 그 변화에 맞췄다. 중국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로 곤란해지는 건 한국이 아니다. 미국이고 어쩌면 중국일 수도 있다.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익숙한 베이징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뿌옇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한국이요. 아, 한국. 요즘 잘 나가죠.
삼성, LG, 다 한국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엔 잘했는데 말이죠. 요즘은 좀.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사무실에 출근해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또다시 부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장 부장, 왕 부부장, 그리고 리 차관까지. 리 차관이 처음 말했습니다. 리웨이 동지, 이 보고서를 중앙 정치국에서 읽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리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응이 2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보고서는 너무 비관적이다. 둘째, 이 보고서는 정확하다.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동지,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둘째가 맞습니다.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리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문제는 이걸 인정하는 것과 이에 따라 행동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왕 부부장이 덧붙였습니다. 큰 배는 방향을 빨리 못 바꿉니다. 우리 중국은 아주 큰 배입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진실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장 부장이 말했습니다. 리웨이, 자네 보고서는 내부 자료로만 유통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향력은 있을 겁니다. 이미 몇몇 정책 위반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움직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첨단 기술 투자를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 아니라 기술 경쟁으로 방향을 바꾸자는 거죠. 리 차관이 덧붙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10년, 어쩌면 20년. 그리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거대한 도시, 강력한 나라. 하지만 그 안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크지만 필수적이지 않다는 불안. 강하지만 신뢰받지 못한다는 불안. 많지만 대체 가능하다는 불안. 저는 서울의 야경을 떠올렸습니다. 베이징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답을 알았습니다. 자신감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세계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크다는 것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예상했던 뉴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생중계를 봤습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체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동료를 돌아봤습니다. 보셨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료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가 맞았어.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 수 없었어.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정 개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이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권한을 일부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이 뉴스를 들었습니다. 젊은 관료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핵무장 능력을 갖춘다는 뜻 아닙니까? 장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이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게 협상 카드가 됩니다. 저는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계속 카드를 쌓아가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우주, 그리고 이제 핵 기술. 모든 것이 한국의 협상력을 높인다. 우리는 여전히 60% 관세를 받고 있다. 여전히 칩 4에서 배제되어 있다. 여전히 대체 가능한 나라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오늘도 흐렸습니다. 언제쯤 맑아질까요? 한 달 후 저는 상무부 신입 관료 교육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30명 정도의 젊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60%의 10%의 충격, 칩 사의 포위망, 배터리 시장의 역전, 히토류 카드의 실패, 원전과 방산 계약의 패배. 모든 것을요. 강의가 끝날 무렵 한 젊은 여성 관료가 손을 들었습니다. 리 부국장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처럼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썼습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우리가 최고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집중입니다.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가지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속도입니다. 큰 배라도 빠르게 움직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젊은 관료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시스템에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대체 가능한 나라로 남을 겁니다. 크기만 크고 필수적이지 않은 나라로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젊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젊은 남성 관료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부국장님,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까? 아니면 미국이 일부러 한국을 밀어주는 겁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둘 다입니다. 한국은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밀어줍니다. 하지만 미국이 밀어주는 이유는 한국에게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개인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낸 건 미국이었다. 하지만 정작 곤란해진 건 중국이었다. 우리는 깨달았다. 한국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도 타격이 온다는 것을. 한국의 반도체가 없으면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는 것을. 한국의 배터리가 없으면 미래가 늦춰진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동북아 전체가 혼란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다. 작은 나라라고 얕봤다. 하지만 한국은 작아도 강했다. 그리고 우리보다 현명했다. 한국은 70년 만에 폐허에서 선진국이 됐다. 크기가 아니라 질로, 양이 아니라 기술로, 가격이 아니라 신뢰로 승부했다. 그리고 이겼다. 저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은 여전히 뿌옇게 흐렸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맑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60%와 10%의 차이.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대체 가능함과 대체 불가능함의 차이였다. 크기와 가치의 차이였다. 과거와 미래의 차이였다. 한국은 미래를 선택했다. 우리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다. 오늘 강의실에서 본 젊은 얼굴들, 그들이 새로운 중국을 만들 것이다. 한국에게 배우면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것이 내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다. 저는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베이징의 공기는 여전히 탁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에 보여준 것.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역사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하느냐는 것.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어디선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작았지만 밝았습니다. 마치 한국처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세계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됐는지, 큰 나라 중국이 왜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지 보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정성껏 답글 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정보 하나 알려드립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허리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크로스 메디컬 1등급 허리보호대는 편안한 착용감으로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허리로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